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칸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요약을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분석 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나의 입력하신 데이터들 바탕으로 해서 보여지는 결과, 현재 상태, 플러스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노화 속도를 통해서 미래 가능성까지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위치는 한국 성인과 대비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노화 속도는 미래 진행 방향,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느리게 늙고 있는지, 빠르게 늙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위험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는 특별히 어떤 항목이 좀 경고등이 켜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식사, 수면, 운동이라는 세 가지 생활습관 지표를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생활습관 코칭은 이제 분석 지수랑은 이제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각 이제 식사, 운동, 수면 이 영역에 특화된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각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식사는 얼마나 내가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은 내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는 것. 그리고 수면은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잘 자는지, 중간에 잘 깨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으로 해서 좀 더 실천을 구체화할 수 있고 행동 변화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신호등 생활습관 쪽을 보시면 우선 식사 점수를 받으시게 돼요. 그것도 100점 만점으로 몇 점인지를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성인 평균, 성인들 패턴하고 비교를 해서 주의인지 관리인지 좋음인지를 함께 또 색깔로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내 식사 습관 상세 판정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한 47개 설문지 내용이 한 47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이제 20개도 안 되게 체크를 하셔서 34점이 나오셨어요. 보통 한국인 평균은 한 이 47개 설문 중에 한 21개 정도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한 49점 정도 받으시게 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우리나라 국가에서 권장하는 정말 건강한 식사를 이제 이렇게 먹으면 이 정도로 유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도달하게 되면은 64점의 점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잡곡류, 두유, 뭐 채소류 다양한 이제 식품군들 함께 분류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이때 어떠한 식품이 부족한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의 질은 평소에 식품을 얼마나 다양하게 섭취하느냐에 이제 그런 질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신 분들 계셨어요. 나는 되게 더블 X도 많이 잘 섭취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섭취하는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반영이 같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그 더블 X 식물 추출물 기반 종합 비타민 무기질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 평소에 식품의 섭취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내 식사의 패턴이 이제 식품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우리 부족한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은 10월 31일, 네, 10월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또 마무리하시느라고 많은 또 리더님들이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바쁘시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또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영양 아카데미 3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10월의 마지막을 예, 알찬 건강 공부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예, 사업 정말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1시간 동안 1시간 반 정도 알차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주에는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서민규 팀장님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이 웰니스 랩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어떻게 소비자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둘째 주에는 우리 김유진 강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받게 될 마이 웰니스 랩 결과지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ABO 리더님들, 신원스테 리더님들께서 이제 질병별로 한번, 예, 기전을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영양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관련 제품까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혈관 관리와 혈당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노트 펴시고 열심히 적으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제품들을 한번 잘 연결해보는 그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심혈관 관리, 혈관 관리인데요. 이제 겨울철이 되면 혈관 질환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계절이죠,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리더님은 김남현 파운더스 플래티넘 리더님이신데요. 제가 김남현 리더님의 강의를 분당에서 들었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남현 리더님 모시고 혈관 관리와 관련 제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김남현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남현입니다. 예, 일단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아, 예. 그러면은 혈중 지질 개선과 혈압 조절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알기 전에 일단 혈관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혈관은 이렇게 외막, 중막, 내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의 흐름에 따라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요. 이런 내막에 있는 내피세포가 혈관 장벽이나 혈액 응고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혈관 평활근, 중막에 있는 혈관 평활근이 혈압 조절이나 탄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면역 염증 반응 조절을 시켜주는 게 혈관인데, 우리가 이 압이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기존의 혈압으로는 손끝 발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일단은 기존의 혈압으로는 손끝 발끝까지 영양소를 충분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압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의 상승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혈관 수축. 이제 우리 노화나 스트레스, 흡연, 이제 염분 과다가 되면은 이런 이제 산화질소라는 게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 혈관이 수축되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량 증가. 우리가 이제 염분을 과다 섭취한다든지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나트륨이 체내에 쌓여가지고 수분도 함께 증가됩니다. 그리고 심박출량 증가, 이제 스트레스나 카페인, 갑상선이 항진되신 분, 그리고 비만인 분들은 이 교감신경이 항진돼가지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이제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이 상승되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이상하신 분들, 스트레스나 심장 질환 이런 분들이 이제 호르몬 이상을 겪어서 이제
그 혈압이 상승되고요. 아니면 또 혈관 내 염증이나 손상, 우리가 많이 하는 고지혈증이나 고혈당, 흡연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혈관의 내피 손상이나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거나 이제 혈류 저항이 증가된다거나 이러한 걸로 이런 5가지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 5가지를 통해서 이제 혈압 상승에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듣다가 조금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시면은 이 꾸준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거구나. 처음부터 이걸 모르는 단어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요런 거구나라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이 뒤에 다시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손상과 그 콜레스테롤의 역할인데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 검은색이 뭔가. 아, 그래서 혈관 손상 콜레스테롤 역할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이제 혈관 속에 손상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곳에서 염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곳을 우리가 아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거기에 침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혈관이 손상됐다, 내피 손상됐다. 그러면은 이제 염증 반응이 이제 발생되고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축적을 돼가지고 이제 그 부위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쉽게 하자고 하면은 요거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후지딘이나 뭐 이런 연고를 발라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상처 회복을 돼서 세포 재생되고 그래서 이제 피부가 회복되는 건데 그것처럼 이 그 대신 이제 혈관은 손상된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겉으로는 이제 찢어지면 뭐라도 이제 우리가 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혈관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게 손상이 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아는 콜레스테롤이 그 부위에 붙어가지고 회복을 도와줘요. 그래서 혈관 내피가 회복이 되는 건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단지 콜레스테롤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건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단지 그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혈관이나 그 혈중 지질이나 뭐 여러 가지 혈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2가지는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산화질소입니다. 예, 산화질소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혈관 안쪽에서 혈관 내피 그 산화질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어 혈관의 평혈근을 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혈전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응집되면 피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점 그 혈관을 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좁게 만들어주는 거를 억제시켜준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혈전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혈관 내피세포 보호. 혈관 내피 보호가 염증과 산화스트로부터 혈관벽을 보호해주는 건데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시켜줘요. 그리고 면역 및 신경 전달 조절. 면역 세포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제거에 이제 사용되고 또 운동 능력 향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 증가든지 지구력 향상이든지 이게 다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인데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혈관의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막힘없이 도와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호모시스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백질 있잖아요. 예, 그 단백질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대사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은 혈관에 독성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혈관 내피 손상, 혈전 형성 촉진, 혈관 탄력 저하.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향을 해주는데 이 혈관 내피 손상이 되면은 호모시스텐이 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벽을 손상시키거든요. 또 그 혈전 형성 촉진, 그러니까 손상된 부위의 혈소판과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가 쉬워요. 그리고 혈관 탄력 저하가 있는데 이것들이 낮추는 이 호모시스텐을 낮추는 영양소가 이 비타민 B군이거든요. 특히 6, 9, 12. 6, 9, 12가 이 호모시스텐 수치를 낮춰줘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은 이 비타민 B군 6, 9, 12가 있으면은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해 요걸 한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가 즐겨 찾는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고기가 이제 뭐 장에서 다 분해돼 가지고 이제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메티오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그 비타민 6, 9, 12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으로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고 호모시스텐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병이 이제 깼잖아요. 그럼 날카롭죠. 이 날카로운 게 혈관을 손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물질이거든요. 호모시스텐이. 그래서 이게 증가되면은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혈관벽을 손상시키니까 손상되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걸 치료하려고 거기에 LDL 콜레스테롤이랑 활성산소가 붙어요. 붙으면 어떻게 돼요? 피떡이 생기는 거죠. 피떡이 생기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아주 작은 양은 우리 몸속에서 배출이 되는데 증가가 되면은 혈관의 건강에 제일 안 좋게 되는 1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콜레스테롤이 제일 안 좋다 생각하는데 호모시스텐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제2의 콜레스테롤로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화질소가 저하되고 호모시스텐이 이제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고혈압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과정인데요. 이런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은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혈관 안쪽에 이런 내피세포에 계속 힘이 작용해요. 계속 힘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겠죠? 이게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혈관의 안쪽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혈관이 딱딱해지죠.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를 이제 치료를 해주려고 손상되면 치료제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이제 손상 부위에 이제 붙어요. 붙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죽상 동맥 경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혈관 탄력 및 저하 및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혈압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악순환이 생긴죠. 이러면서 이제 터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좋고요. 그러면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죠.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막막, 신장, 말초혈관 질환 이렇게 대표적인 건데요.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협심증, 심근경색, 그래서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경색, 뇌출혈, 치매, 신경이 손상돼요. 그리고 망막병증, 시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심부전 해서 계속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노폐물이 계속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초혈관 질환, 하지동맥 질환이 돼가지고 통증이나 이제 괴사로 이 질환, 이게 결국은 이 5가지를 지금 주변에서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뿌리는 고혈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이제 뭐 재든지 집에서 재든지 이 정상 혈압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 혈압이 아닌 뭐 130에 80 해가지고 우리가 고혈압 수치 이 이상이 되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고혈압 약을 이제 추천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혈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은 노화가 돼요. 상처도 많이 나고. 그래서 65세 이상의 분과 그리고 뭐 한 20, 30대의 분의 혈관은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분이 똑같이 130, 만약에 130, 80이 두 분이 같이 됐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노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그 65세 이상의 분을 가지고 그 고혈압 약을 처방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65세 이상인데 내가 130인데 그러면은 내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영양소나 아니면 다른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낮추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40에서 150까지도 생활 습관으로 그거를 약을 처방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30에 80인데 내가 나이가 65세도 되게 젊은 나이인데 일단은 그 기준이 일단 65세부터 혈관 노화가 기준을 치거든요. 그래서 65세부터는 140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약을 무조건 먹는 거는 저는 그, 비추합니다. 그리고 너무 한 번 약 먹는다고 못 끊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활 습관이 개선되고 영양소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대신 일단은 120, 80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이걸 못 맞춰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을 이제 130, 80 이상입니다. 약을 받아야 되겠네요. 해서 약국에 가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요렇게 이제 처방을 받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 RAS 억제제나 아니면 칼슘 채널 차단제, 요 이뇨제, 요 세 개까지가 주로 받고요. 그리고 요 나머지는 많이 안 받아요. 그리고 특히 또 여기서 또 중요도가 RAAS 억제제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 요 두 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작용이 뒤쪽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뭐 수용체를 차단해가지고 혈관을 수축시킨다. 그리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거를 막아줘서 이제 물 배출도 막아줘서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는 걸 이제 막아주는 게 이제 RAS 억제제인데 뒤쪽에 좀 더 그림으로다가 좀 볼 수 있게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 요 그림 보고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듣고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게 혈압 상승의 기전이에요. 이게 다예요. 혈압 상승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일단은 요 가운데 녹색의 레닌부터 한번 볼게요. 레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 레닌이라는 게 신장에서 그 일단 레닌 위에 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혈압이 이제 감소됐다. 그러면 우리가 혈압이 감소되면은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물질을 이제 배출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이제 파란색에 이제 간이 있어요. 간에서 엔지오텐시노겐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거를 엔지오텐신 1으로 이제 만들어줘요. 엔지오텐신 1으로 만들어주면은 요 폐 그림 있죠? 폐 그림에서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나와요. 전환 효소가 나와서 이게 ACE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 효소가 엔지오텐신 2로 만들어가지고 엔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은 이때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엔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이 증가되고 또 엔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은 그 맨 밑에 부신 있죠.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줘요. 엔지오텐신 2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면 알도스테론 2가 만들어지면은 나트륨을 그 신장에서 나트륨 이제 맨 끝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맨 끝에 보면은 나트륨이 흡수가 밖으로 되는 거를 막아줘요. 나트륨을 배출되는 걸 막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내 체내에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은 혈장이 증가돼가지고 다시 혈압이 증가돼요. 요 기전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혈압 하나만으로도 여기 보시면은 어 신장도 건강해야 되고 폐도 건강해야 되고 부신도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도 건강해야 되고 네 가지 장기가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혈관도 건강해야죠. 그래서 혈압 하나만으로다가 많은 지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다가 혈압이 상승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그냥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별표가 두 개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옆에 별표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혈관 수축 밑에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 두 개가 약이에요. 약이 그 약이 여기 별표 있는데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가는 거를 끊던지 안지오텐신 2가 혈관 수축으로 가는 걸 끊던지 이 우리가 맞는 고혈압 약에 RAAS 억제제가 있거든요. 그 약이 요 별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 별표를 끊어줌으로 인해서 혈관이 상승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별표 두 개가 이거예요. RAS 억제제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예요. 그래서 RAA 억제제는 그 안지오텐신 1이 2로 간다는 걸 끊어줘서 이제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거고 칼슘 채널 차단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안지오텐신 2가 이게 혈관 수축으로 가는데 별표 하나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 혈관 수, 그 칼슘이 수축이잖아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이완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막, 우리가 아까 외막, 내막, 중막에 평활근이 있어요. 여기에 칼슘이 이입돼가지고 수축을 하는 거거든요. 칼슘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를 이완시켜 주는 거예요. 억제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평활근이 그 칼슘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강제적으로 칼슘을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고혈압 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아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혈중 지질, 혈중 지질과 콜레스테롤의 역할. 혈중 지질은 그 우리가 많이 아는 그 피 속의 지방 성분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말하는데 이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콜레스테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비타민 D를 합성시켜주고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담즙상 생성이 되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 그 모든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유연하고 강하게 유지시켜줘요. 이게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적어진다 그러면은 나쁜 물질이 그냥 쑥쑥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 뭐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에너지 공장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안 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포막이라는 게. 그리고 비타민 D 합성. 피부에서 햇빛을 받으면은 콜레스테롤부터 우리가 비타민 D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반드시 콜레스테롤은 드셔야 되는 그래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한 7, 80% 만들어줘요. 예, 우리가 먹는 것보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더 좋아요. 더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성호르몬, 뭐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인데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부신 호르몬에 이제 코르티솔 있죠. 우리가 그 코르티솔이라는 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건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신이거든요. 부신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잠깐 받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르티솔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게 코르티솔이 계속 받아서 부신이 망가지면은 갑상선이 망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신 관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의 핵심은 비타민 C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 중에 비타민 C가 농도가 제일 높은 게
부신이에요. 예, 비타민 C 농도가 제일 높은 게. 그래서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둬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담즙산 생성. 여기 보시면은 콜레스테롤부터 담즙산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방이나 지용성 비타민, 뭐 A, D, E, K 같은 거 우리가 흡수를 해줘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부족해서 담즙산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 종합 더블 X를 종합 비타민을 먹고 거기서 뭐 A, D, E, K 흡수가 암만 많이 먹어도 흡수가 많이 안 되겠죠. 콜레스테롤이 적게 만들어져서 담즙산을 적게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콜레스테롤은 일단은 담즙산은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많이 만들어 놔야지만 내가 먹는 지용성 비타민이 내 몸에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핵심 요약 있죠. 적정 수준의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에 필수예요. 그래서 과잉과 산화된 LDL이 문제죠. 그래서 그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한번 좀 이제 어려워하실까 봐 지금 중간에 뭐 잘 오고 계시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쉽게 말해 이 간에서 어 나,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구분을 짓게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LDL은 간에서 혈관을 통해 콜레스테롤로 운송하고 이 과정에서 산화되면은 혈관 내막에 그 콜레스테롤을 남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LDL이 가고 나서 혈관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병리 세포로부터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송하고 과다 공급된 콜레스테롤은 제거해줘요. 이 사이클로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로 이제 가서 혈관이나 세포에 그 전달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남는 거를 이제 그 HDL이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요. 요거는 그거예요. 일반인 혈액이랑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많은 환자의 혈액이에요. 틀리죠. 투명도가 너무나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지방이 쌓이면은 그때부터는 혈관이 엄청나게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가 너무나 필요하죠. 예. 그래서 요 그림은 꼭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동맥 혈관입니다. 깨끗하죠, 10대 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LDL이 쌓여가지고 두꺼워진 혈관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젊어서 그게 아니 눈에 안 보여요. 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내 혈관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쉽게 혈관벽이 막히는 이유. 첫 번째, 혈관벽에 상처가 잘 나면은 당연하겠죠? 위험하겠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당연히 위험하고 LDL이 높을 때 아니면 HDL 콜레스테롤이 낮을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는 주요 요인으로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요. 고혈압은 물리적으로, 당뇨는 화학적으로 혈관벽에 상처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신 분들은 혈압과 당뇨 관리도 함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쉽게 우리가 간에서 이제 세포까지 콜레스테롤이 이제 가고 남는 거를 이제 유조차로 해서 이제 가고 남는 거는 이제 HDL이 이제 청소차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문제로 이런 혈중 지질로 이제 생기는 질병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증가된다. 그러면은 계속 똑같은 말이요. 잘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혈관 지질이 증가된다. 그러면은 혈관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질환이 이제 나는 거죠. 죽상동맥경화나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 지방간, 고혈압, 대사증후군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일어나는데 다 혈관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200 이하면 이제 정상,
그리고 이제 LDL 수치가 LDL이 이제 100 이하가 제일 좋죠. 그리고 HDL은 60 이상.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이하가 이제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고를 한번 볼게요. 전체 LDL 콜레스테롤은 130 이상부터는 관리가 필요하고요. HDL은 낮을수록 심혈관 위험이 너무나 높아져요. 그리고 중성지방 500 이상 시 췌장염 위험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병원 가면은 내가 중성지방으로 인해서 내가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스타틴 계열의 약을 받아요. 이런 그래서 스타틴 약 내가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약을 받는다 그러면은 약의 밑에 하단에 잘 보세요. 그러면은 스타틴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 HMG CoA라는 그 환원 효소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줘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그 혈관으로 가가지고 이제 쓰이는 건데 보시면 이제 간에서 X 쳐져 있죠. HMG CoA라는 그거를 막아줘요. 이거를 막아주니까 콜레스테롤이 덜 만들어지죠. 예, 그렇게 차단시켜주는 콜레스테롤이 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혈중 L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 약이. 스타틴 약이 간에 있는 이 HNG CoA라는 이 환원 효소를 막아준다. 예. 근데 이거 막아주는 거 좋죠. 근데 약은 부작용을 따라요. 반드시 내 몸에 상처를 내거든요. 흔적을 남겨요. 반드시. 그래서 어떤 흔적을 남기냐면은 이 HMG CoA가 콜레스테롤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에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그 에너지 발전소의 핵심 역할을 해주는 게 코큐텐이거든요. 이 코큐텐을 덜 만들어줘요. 이것까지도 방해를 해주는 거. 이걸 방해를 안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 D나 E나 이거를 결핍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틴 약 드시는 분들이 그 몸이 굉장히 처져요. 처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드셔야 되는 게 병원에서 뭐 이거 병원에서 약 처방받고 이거로다가 내가 낫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증상 개선이에요.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코큐텐을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줘야 돼요. 스타틴 약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로 인한 영양소가 이제 부족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뇨제는 이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이 부족해져서 근육 약화, 피로, 전해질, 불균형, 그래서 부정맥이나 이제 위험이 증가되고 칼슘 채널 차단제 이거는 이제 마그네슘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근육 경련이나 그래서 혈관 기능 약간의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칼슘 채널 차단제를 하다 보니까 내 몸속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이제 마그네슘 이건 당연한 거죠. 마그네슘이 영향을 끼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AC 억제제나 ARB 요런 게 이제 칼슘 증가나 아연의 일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고칼슘 혈증이나 이제 면역 상처 회복이 저하가 돼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고혈압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ACE 억제제거든요. 그분들이 고혈압약 드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 입안이 자꾸 마르던지 아니면은 이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AC 억제제 부작용. 그런 분들은 ARB 억제제를 드셔야 돼요. ARB를 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고가인데 이거보다는 좀 더 그 부작용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AC 억제제가 싸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거를 많이 처방해 주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AC 억제제를 먹는데 조금 뭔가가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좀 의심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나 ARB 억제제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전 그렇게 바꾸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차단제가 있고 스타틴 아까 말했다시피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 D, E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근육통이나 굉장히 피로하신 분들 그리고 항산화 기능이 저하가 돼요. 이 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혈중 지질이나 혈압 조절 영양소가 있어요. 보시면은 오메가3나 콜리코사놀, 코큐텐, 레시틴 이런 게 LDL 수치나 LDL 수치를 떨어뜨리고 HDL 수치를 높여줘요. 그리고 비타민 E, 폴리페놀은 산화를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혈압 조절 영양소는 마그네슘, 칼륨, 아르기닌, 비타민 C, 폴리페놀인데 요 뒤쪽에서 한번 여기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혈중 지질 개선과 혈압 조절 영양소요. 이렇게 10가지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거는 혈중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감소시켜 약간의 감소. 많이는 아닌데 혈압을 약간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염증 효과죠. 그리고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데 장에서 이제 그 장에서 우리가 소장에서 이제 대장으로 가기 전에 그 충수돌기가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서 그 대부분의 담즙산이 흡수가 돼요, 다시. 근데 그거를 식이섬유가 흡수되지 않게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대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장으로 배출되니까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가야 되는데 덜 가잖아요. 식이섬유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되니까 혈중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나트륨 배출시켜서 혈압을 감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확장, 혈압 감소. 예, 그리고 코엔자임 Q10는 어, 혈압을 낮추는데 항산화 해가지고 혈관 손상 예방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약 같은 거는 강제로 혈관 확장제잖아요. 근데 코엔자임 Q10은 천연 혈관 확장제예요.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제로 혈관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이렇게 추워질 때 새벽 한 3, 4시쯤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약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출혈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엔자임 Q10이 천연 혈관 확장되잖아요. 부작용 없고 그리고 강제로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너무 높을 때는 약을 쓰셔야죠. 그 대신 약과 같이 코엔자임 Q10을 먹는 게 맞는 거고 그 대신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 대신 혈관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쫀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혈관이 터지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막아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쫀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혈관이 터지지 않게. 그래서 비타민 C는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폴리페놀은 LDL 산화를 억제시켜주고 혈관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혈압 조절에 폴리페놀이 그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가 내피세포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혈관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압 조절에 너무나 좋습니다. 식물 영양소가. 예, 그리고 비타민 D,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 대표적으로 아르기닌인데 우리가 이제 막, 나 힘없고, 막, 혈관 건강할 때 아르기닌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산화질소의 합성 촉진을 시켜서 혈관을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아르기닌이. 근데, 어, 이걸로 인해 그 아르기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완전 단백질로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 흡수되는 시간이.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아르기닌이 체내 흡수율도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나 뭐 이거 좋다 그래서 아르기닌 많이 먹어야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차라리 그 요 아르기닌 같은 경우 우리 완전 단백질에 글루탐산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 아르기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 몸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게 더 현명한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이 아르기닌이 이런 혈관의 산화질소의 합성을 촉진시켜준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혈관 손상 예방하고 LDL 산화를 억제시켜주고. 그다음에 너무나 중요하죠. 레시틴. 혈관 속 세제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기름기 있는 거 삼겹살 구워 먹고 그거 우리가 맨물로다가 하면은 닦이나요? 안 닦이죠? 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혈관 속 세제 역할을 해준 게 레시틴이에요. 혈관에 기름이 꼈다. 그러면은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혈관 속 세제 해가지고요. 혈중 지질 개선, 혈중 LDL 수치를 낮춰줘서 그리고 또 지방간 있는 분 있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드시면은 그 지방에 있는 간에 있는 지방을 서서히 빼줘요. 그래서 지방간 있는 분들 이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거를 한번 비교하면은 약물은 수치를 조절하고 초점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 있어요. 근데 영양소 볼까요? 혈관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내피세포나 산화질소, 염증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영양소를 통해서 부작용 없이 어? 내 몸을 관리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약은 단순히 수치를 조절한다. 그래서 영양은 혈관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그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혈관 기능 개선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입니다. 아까 영양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 그게 이 제품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더블 X,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아세로라, 오메가3, 코큐텐, 그리고 레시틴. 이 10가지가 제가 말한 10가지, 아까 영양소 10가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섭취를 하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비싸다 그런데 내가 아파가지고 혈관에 병이 생겨서 병원에 들어가는 약과 시간을 따지면은 이게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아프고 나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끝으로 주기적으로 내 건강 지표, 마이 웰리스 앱도 똑같잖아요. 내 건강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혈관이잖아요. 그거 관리를 통해서 꾸준하게 내 건강을 지켰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첫 번째 강사로 부탁드린지 아시겠죠? 사실 이 혈관 쪽이 공부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리더님들께 가능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렸더니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이해하시냐고 물어보면서 너무 잘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 내용이 여러분 그 마이웰리스랩 저희 결과지에 보면 인체생리 네트워크 있잖아요. 거기에 신호등 그려진 네트워크 있죠. 거기 보면 관련 질병 그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담은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배우시는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그 생리 네트워크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잘 또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리듬 좀 힘드시죠? 어깨 좀 이렇게 푸시고 고개도 좀 돌리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40분 또 가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혈관 관리 저희가 들었고 바로 쉬는 시간 없이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우리 관리 그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당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다 연관되는 분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혈당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당뇨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좋은 제품으로 혈당 관리도 잘 또 할 수 있는데 과연 혈당에 대한 기본적인 기전은 무엇이고 어떤 영양소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이번에도 이 건강영양 아카데미에 관한 요 분야에서 이쪽에 강의를 잘 하시는 또 한 분의 리더님 유현정 리더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강의 잘 하시거든요. 자, 두 번째로 유현정 리더님 모시고 혈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정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숭입니다. 네, 이미 앞에 너무 전문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어른들의 그 집중력이 20분이라고 했는데, 이미 집중력을 넘어서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쉽게 이게 소비자분도 들으실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쉽게, 하기를 좀 얘기를 들어서 조금 쉽게, 최대한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혈당, 혈관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너무 잘 들으셔서 이 뒷부분 들으시는데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혈당 조절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원인과 관련 제품, 저희가 또 원인도 알아야 되지만 제품은 어느 쪽을 추천해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혈당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우리가 매번 혈당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 혈당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혈이니까 혈관에 혈관에 뭐 당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말 그대로 혈액 안에는 당이 있어요. 우리가 식품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야만 우리 세포가 그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써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뇌를 움직이고 오늘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오셨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포도당이 주는데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적절하게 있어서 우리 몸에 기운을 나게 해주는 데만 쓰면 좋은데 요즘에 좀 너무 과잉으로 드시죠. 예, 영양 불균형 시대지만 열량은 과잉이다. 그리고 너무 쉴 새 없이 드시기 때문에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체장에. 그래서 이 인슐린 조절하는 게 좀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성 영양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는 포도당이에요. 예, 포도당이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우리가 뇌를 쓰기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뇌세포는 단백질은 잘 쓰질 않고 포도당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자, 그런데 자, 혈당 대사 이렇게 조절을 보시면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장관에 들어가서 위장관 호르몬 분비가 되고 또 소화 효소도 들어가고 해서 이 혈당을 체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세포한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운반하는 책이 호르몬이라고 보면 돼요.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에 넣어주는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자, 문을 열자 하면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쉴 새 없이 먹게 될 때, 얘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살짝 고장이 난 거예요. 맨날 일을 너무 자주 시키니까 약간 노조 파업하듯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나 이제 일 안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세포 속으로 당을, 포도당을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혈관 안에 당의 농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혈당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로 이렇게 옮겨줘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우리가 당뇨이신 분 어떻게 되죠? 묘당으로 해가지고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기도 합니다. 너무 과할 때는요. 자, 이게 서울아산병원 여기 사이트에서 보니까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정상인의 경우는 소변으로 당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이 호르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체장에서 하는데, 자, 여러분이, 자, 이거 끝나고 나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또 아마 뭘 드실 거예요. 꼭 참으셔야 합니다. 그냥 단백질 조금 쉐이크 해 드시고 주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쉬려고 하는데 또 일을 시키네? 그러면 밤새도록 또 일을 하느라고 쉬지를 못해서 숙면도 안 되고 피곤하게 되고 혈당은 내가 자는 동에도 올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형태가 되면은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보시면 뭐 유전이야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유전보다는 환경적 유전이 좀 더 커요. 우리 엄마 아빠 당뇨라서 나도 당뇨일 거야. 그렇다기보다 당뇨의 식습관을 유전을 받아서 면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이런 식습관 때문에 되는 거지 부모님이 당뇨라고 해서 내가 부표로 당뇨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식습관 관리하고 하셔가지고 제 지인분 중에는 부모님이 당뇨이신데 본인은 당뇨 아니에요. 관리를 하셔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환경적 인원 중에서는 비만,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임신성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거는 짚고 넘어가 볼게요. 1형, 2형이 되는데 대부분 2형입니다. 1형은 소아당뇨라고도 예전에 불렸고요.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서 왜 주사로 놓죠.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지만 2형은 뭐냐면 원래 인슐린은 생산도 되고 잘 됐으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고장이 난 거죠.
일을 하지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랬을 때 2형 당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제 3형 당뇨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1형 당뇨는 전체 당뇨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는 대부분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식습관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게 2형 당뇨고요. 자, 3형 당뇨는 체내 대사 문제는 아밀로이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밀로이드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활성산소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우리가 몸의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소를 시키는데 그 해소를 제대로 못할 만큼 너무 과잉으로 됐을 때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와 관련된 신경적 독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의 당, 우리 당 독성 어디서도 봤죠? 아티스트에도 이게 당 노화라고도 하죠. 혈관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나쁘고 뭐도 안 좋다? 치매, 뇌에도 문제가 일으킨다라고 해서 당이 높으신 분들은 요즘 보시면 나 당뇨약 먹어. 괜찮아. 요거 꼭 짚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당뇨는 그냥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약 먹으면 합병증까지 발현이 안 되면 괜찮은데 치매는 다들 무서워하시잖아요. 요거를 꼭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이 너무 많아졌을 때 체중 당화 산물이 당분이 과잉이 됐을 때 체내 단백질하고 결합했을 때가 체중 당화 산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봤더니 노화와 질병 발생해요. 요즘에는 저속 노화가 트렌드고 정말 100세, 120까지 살기 때문에 건강하게 젊게 살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 당 때문에 어떻다? 각종 심혈관 질환, 당뇨, 아까 혈관 질환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장 질환. 왜냐면 신장에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도 많고 아까 심장에 넣고 다 많지만 신장에도 엄청 많기 때문에 당뇨이신 분들이 신장 관련의 질환 걸릴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얼마 전에 제 지인이 파킨슨을 진단받으셨어요. 젊으세요. 이제 갓 60 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도 파킨슨에 걸리게 되는데 루마티즘, 관절염 이런 것들이 체중 당화산물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질환이 걸리고 병이 걸리는 거는 결국은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많아서 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소표가 생성되면 걔가 변이가 생기고 뭐 암이 되거나 여러 가지 기전으로 해서 질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세포 괴사. 결국은 우리 몸이 튼튼해야 되는데 염증이 일어나서 괴사가 되면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할 수가 없겠죠. 특히 심장 근육세포, 신경세포, 간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그림은 어렵지만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림은 워낙 좀 복잡하지만 말로 풀면 그냥 심플하거든요. 자, 당 추출해서 내기능 장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몸속에 남는 당이 콜라겐 단백질이 흡착을 해서 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콜라겐 생성 능력이 좋아. 이 말은 뭐죠? 우리 열심히 요즘에 더모하고 있는데 당 조절을 안 하시면 이러면 돼요. 나는 왜 효과가 없어? 그럼 그분은 식습관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 또 그러면 콜라겐 생성 제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내막은 계속 얇아지고 붕괴돼서 뇌기능 장애가 있어서 결국은 내막의 손상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 관리는 단순하게 혈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망막병증, 눈, 뭐 신경, 족부 이게 어떠냐면 혈관병이에요. 당뇨는 결국 혈관병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눈은 엄청 미세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왜 우리가 하수구도 정말 크면은 막혀도 자주 잘 안 막히잖아요. 근데 조그만 하수관은 어때요? 금방 막히죠. 그래서 눈이나 손이나 발끝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당을 미리 강요해서 당뇨병 예방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런 최대 10인용 평균 수명이 단축된대요. 그리고 사망률도 1.6배가 높고 합병증 봐셨을 때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2배에서 4배고요. 그리고 망막병증. 요즘에는 눈이 젊은 분들도 휴대폰 많이 보셔서 젊을 때부터 녹내장도 오는 경우가 많고 백내장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으로 인해서 이 혈관이 시신경에 있는 혈관이 문제가 되면 더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다양한 인슐린 저항성,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서 인슐린이 어떻게 노조 파업을 했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내는 질병들이 너무 많죠. 이러한 것들을 다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혈당 관리 그럼 언제부터 할까? 예,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몇 살부터 할까? 아이 때부터예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때 이후 관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정말 편의점 음식, 편의점이 창궐 하면서부터 당 치솟았고요. 면역질환 치솟았고요. 왜냐면 가공식품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는 어떤 식품이죠? 초가공식품 때문에 이런 혈당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당뇨 정말 많고요. 저희 큰아들 친구 고등학생인데 당뇨예요. 중학교 때부터 당뇨였다고 해요. 자, 아이들도 정말 환자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도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뭐 마라탕도 먹죠, 뭐 탕후루도 먹죠. 요새 디저트 어떻게 되죠? 당당당당 당이잖아요. 저는 정말 저러다 당 쇼크 올까봐 정말 저거를 죽으라고 파는 건지 저거를 정말 돈을 주고 먹어야 되나. 우리 달고나죠. 달고나 위에 약가루 올리고 약가 위에 또 뭐죠? 마시멜로 올리고 와 정말 쓰리콤보 당을 해서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가 너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젊은 당뇨 발생률이 이용을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2%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간단해요. 당뇨인 사람도 많지만 당뇨 전 단계도 많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당뇨인 환자들 케어는 당뇨약 먹으니까 괜찮아 이런 경우 많거든요.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거의 3분의 1이에요. 이분들을 당뇨 전 단계랑 당뇨를 합치면 거의 3명 중 1명, 연령대가 높으면 2명 중 1명이에요. 자, 그러면 당뇨 전 단계는 뭐다? 내가 건강검진을 계속 하는데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 계속 수치가 올라요. 그러면 당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상 수치지만 내가 재작년에 했을 때보다 당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당뇨 전 단계이고 어떻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당뇨 전 단계인지도 몰라요. 꼭 수치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정확하게 당화 혈색소 그거 파악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정상인데 조금 당이 높아. 내당능 장애, 그러니까 장애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제형 당뇨, 당뇨 합병증,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리를 특히 더 해야 되는 분들은 공복 혈당 100에서 125 사이. 그분들이 뭐다? 당뇨 전 단계다. 그분들을 우리가 엄청 관리를 해주셔서 당뇨로 넘어가지 않게 해드려야 되고 초기 당뇨이신 분들은 우리 글리코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같이 섭취하셔가지고 당뇨약을 먹어도 당이 다 안 잡혀요. 그래서 계속 약물 올라가는데 그거를 먹고 잡히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자, 그것도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아니까 넘어가고요. 혈당을 올라가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 그럴 때 손상되는 기관이 망막, 심장, 뇌, 콩팥, 신경. 정말 다들 한 번 손상이 되면 뭐죠? 되돌리기가 힘들다. 예, 스탠드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혈관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지나갈게요. 눈도 이렇게 보시면 당뇨병성 망막증은 어떻다? 정상인보다 실명 위험이 25배는 높대요. 너무 무섭죠.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서 막 애들 젤리, 뭐 과자, 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저는 이런 그림 보여줍니다. 아들들은 약간 충동요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 줘야 그나마 젤리 2번 먹는 거 한 번으로 줄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제가 아는 지인분의 또 친척분이 요렇게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저희 큰아버지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다른 데 질병은 없는데. 자, 요런 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혈관성 질환이 올라간다. 그리고 신장 아시죠? 요즘에 신장 관련 질환 환자분들도 너무 많은데 당뇨도 신장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을 가지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약물, 그리고 운동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했더니 공복 혈당이 내당능 장애 진단받은 순간 당화 혈색소가 5.7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임신성 당뇨 있었거나 삭기로서 아기 분만하신 분, 이런 분들, 혈압과 당뇨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나 지금 당뇨 아닌데 혈압약 먹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당뇨가 옵니다. 근데 당뇨약 드신 분들 어느 순간 고혈압약에 드시게 돼 있어요. 그냥 둘이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난 혈압약 먹지 당뇨약 안 먹어. 그럼 이 얘기 해주셔야 돼요.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 혈압 그게 오래되다 보면 당뇨로도 갈 수 있으니까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요 다시 이런 것들. 또 갑자기 밥 먹고 나면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식곤증이 살짝 오는 건 괜찮은데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 그러면 내가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뇨까지라고 진단은 안 받지만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보면은 그러면 혈당을 높이는 원인들이 또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아침 식사를 안 드시는 분들. 공복이 기르면 어떠죠? 일단 과식을 해요. 그리고 혈당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이 돼요. 우리 몸도 빨리 에너지원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고 있죠? 굿모닝은 당뇨 환자분들한테 아니면 당뇨 전 단계한테 정말 강추하셔야 돼요. 단백질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 꼭 추천해 주시고요. 인공 감미료가 당뇨를 높이지는 않아요. 근데 뭘 높이죠? 내 입맛을 높이죠. 네. 그래서 너무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단 과일은 아이도 주지 마시고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뭐 이런 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혈당은 안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뭐가 올라가죠? 내 입맛이 올라가요. 그럼 그렇게 단 음식이 아니면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 과일 찾지 마시고 조금 적당한 당도 과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제 주변에 날씬하시고 당뇨 이력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당이 올라간 거예요. 봤더니 급격한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분비로 인해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된다. 나 스트레스 안 받는데? 내가 느끼는 것과 내 몸이 받는 거는 정말 다르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에 어떻게 되냐면, 좀 무디다? 왜냐면 맨날 열심히 빨리빨리 사는 그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본인이 굉장히 받고 있는데도 받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는 거죠. 자, 부신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 부신 건강은 뭐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혈관하시면서 비타민 C, B군, 미네랄, 영양소의 충분한 보충을 하셔야 되고 이건 여담인데 리플렉스도 좋습니다. 부신 혈자리를 네, 문제를 주니까 리플렉스는 그냥 다 좋아요. 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안 주무시면 우리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한테는 뭐죠? 성장, 어른들은 염증 관리, 그리고 재생의 시간이에요. 그럼 늦게 잔다? 성장 호르몬 어른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다? 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자, 혈당 높이의 의외의 원인 보면은 숙면이면 멜라토닌이 필요한데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죠? 코티졸 분비, 혈당 상승, 크레닌 증가, 렙틴 감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식욕을 굉장히 증가시켜요. 예. 그래서 밤낮 깨진 사람들이 보면 폭식을 많이 하십니다. 악순환이야. 그냥 악순환의 고리를 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다 취침전 스마트폰 TV 안 봐야 되시고요. 식사하실 때도 TV 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뇌가 밥을 먹는 건지 TV를 보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먹는 거를 감을 못 해서 과잉으로도 먹기도 하고 TV를 보는 것 자체가 뇌가 막 뭔가를 일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밥을 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습관 관리가 운동, 식단, 영양인데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이제 짚어볼게요. 단백질인데, 자, 보시면 단백질을 풍부한 식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이 높아 과식 예방, 일타쌍피죠. 네, 요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침에 꼭 굿모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너무 바빠서 예전에 어떻게 하셨죠? 식빵에 잼 발라 드셨죠? 네, 단순당 혈당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우린 간단하게 굿모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리는 거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혈당. 자, 식이섬유. 식이섬유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되죠? 단백질이랑 화이버 비트 섞어서 드시면 되겠죠.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당분을 함께 흡착 배출도 하지만 천천히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잡곡밥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잡곡밥인 겉에가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혈당을 천천히 해주시기 때문에 아침에 굿모닝 하면서 샐러드나 토마토나 오이, 뭐, 만들기도 귀찮다. 그냥 오이 하나 우적우적 씹어 드시면 됩니다. 네. 굳이 바쁜데 우리 사업하느라 너무 바쁘잖아요. 네. 굳이 요리하지 마세요. 그냥 오이 하나 씹어 먹고, 당근 하나 씹어 먹고 그러시면 되고요. 혈당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비타민 B군, 췌장 기능 개선. 왜?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잖아요. 그리고 C, 인슐린 효율 증가. 앞에도 혈관에도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죠. 망간, 당 대사 활성화. 그러니까 대사가 잘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보겠죠. 그중에서도 미네랄 중에서 크롬이 도움이 된다고 요새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 제품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자, 봤더니 당 내성 인자 구성 원료로 혈액으로부터 세포로 포도당 이동을 촉진을 시킨다고 합니다. 혈액에 당이 높은 게 문제인데 잘 옮겨준대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당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코르콜사 이제 제품 쪽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이게 왜 이렇게 좋나 하고 봤더니 혈중에 인슐린과 당분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요 코르콜산이 혈당을 감소시키고 혈장 인슐린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또 봤더니 탄수화물이 이렇게 이게 단당류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거야. 이 효소를 잘 보면 탄수화물을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거야. 그럼 포도당으로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가는 그 속도를 느려서 당분의 혈당의 농도를 천천히 가게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한다. 이 콜코산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호르몬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위험은 없다고 하죠. 자, 그리고 마른 비만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당뇨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데 복부지 비만, 내장 비만, 마른 비만도 많고 겉으로 비만도 많아요. 자, 보시면 1단계 비만은 많으니까 당뇨가 많긴 하는데 결국은 어떠죠? 비만 전 단계도 혈당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복부 비만. 네, 복부 비만은 좀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당뇨병과 복부 비만인 분은 보통 마른 비만 중에서 복부 비만 많아요.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식단 관리 어떻게 할까요? 김밥 굉장히 탄수화물 많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5대 2대 3. 요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5대 2대 2,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단백질 비율을 좀 많이 높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식사하실 때 두부나 생선, 콩, 고기도 이제 기름기 좀 적은 걸로 해서 충분히 단백질을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양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겁게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식후 1시간 했을 때 운동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훨씬 차이가 나죠. 떨어지는 게 혈당이 엄청 많이 떨어지죠. 식후 2시간 뒤에 봤을 때 이런 당 차이가 엄청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다들 배우셨죠? 운동할 때 근육에서 생성되는 그 근육 호르몬이 뭐죠? 마이오카인. 마이오카인이 이 생리 활성 물질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 대사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 전후로 충분히 수분 섭취하면서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 운동 어떤 게 좋죠? 약간 숨이 차셔야 돼요. 걷기만 하셔는 안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나왔다시피 그 근육을 또 하면 뭐가 좋냐? 우리가 남는 포도당이 어디로 저장은 되죠? 간이랑 근육으로. 근육량이 많다는 거는 내가 남아도는 포도당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내장 지방으로 가요. 그러면 또 염증을 일으키죠, 내장 지방은. 그래서 운동을 꼭 25% 라이드 운동하시고 하셔가지고 근육의 양을 늘리기도 하시고 근육의 양이 많으셔야 마이오카인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 설명하시면 딱 시간 맞겠네요. 자, 20대부터 이 문구가 정말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10대부터라고 하고 싶어요. 요즘 10대들이 제가 지금 고등학생 아들을 두는데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굿모닝 하고 나가면 점심 학교밥 먹죠. 저녁은 학원 가기 전에 학원 식당가에서 먹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채소도 굉장히 부족하게 먹게 되고 해서 10대부터 혈당 관리 해주셔야 합니다. 자, 주 원료 한번 보시면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잎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메커니즘이 아까 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소장에서 당 흡수를 저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인슐린과 유사한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포도당의 흡수 운반을 이렇게 하는 거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알파 아밀레이즈, 요게 뭘까요?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데 쓰는 효소인데 요거를 어떤다? 작용을 방지해서 포도당으로 넘어가는 거를 좀 천천하게 해준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늦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5일간 섭취했을 때 정말 혈당 감소 수치가 우리는 이렇게 임상 실험으로 다 결과가 나와 있죠. 요렇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거 영양소 볼게요. 코르쿠산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나요? 비타민들이 7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E, 크롬, 아연, 셀레늄 있는데, 자, 아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슐린 대사, 합성, 분비 작용이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네, 아연은 정말 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연을 넣고 요게 양도 보면 적지가 않아요. 나와 있죠. 100% 100%. 예. 거의 주 원료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조금 이게 약간 좀 나 이거 넣었어 하는 정도인데 우리는 아니에요. 자신 있게 이 이게 정말 작용을 정말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100% 크롬은 660% 나와 있고요. 크롬을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뭐죠? 둔해진 거죠.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롬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레늄은 굉장히 항산화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식으로 비타민 B6는 보면 또 당 대사에 도움이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재료인데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혈당 개선은 알겠어요. 근데 인지 기능 개선? 그럼 이거 먹고 머리가 좋아지나?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어때요? 졸려서 지금 살짝 저녁을 늦게 드신 분은 지금 살짝 졸리실 거예요. 그게 뭐다? 피곤함, 졸림. 그럼 집중력 떨어지죠. 그거를 개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Q가 좋아진다 이건 아니고요. 이런 되게 뭐 좀 집중력 떨어지는 거를 높여주는 그런 인지 기능 개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후 집중력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했는지 보타니컬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밝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정말 1위 회사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정말 좋다는 걸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회사를 밝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마지막 영양소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고요. 부신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 하셔야 되고요. 식이섬유, 크로콜산 섭취하시고 비타민, 미네랄 섭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좋을까요? 솔직히 전부 다라고 하고 싶지만 조금 추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요 화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 다들 아시죠? 이 화면은 뭐냐면요. 영양소의 서로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영양소는 혼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더라도 이 비타민 C와 E 중요하다고 했죠? 볼까요? 비타민 B와 E 서로 상호작용하고요. 그리고 철분도 비타민 C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칼슘은 어때요? 비타민 D가 있어야 또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그래서 밥도 골고루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요? 영양제도 골고루 먹어라. 그래서 기본은 더블 X다. 무조건 더블 X를 하셔야지 이거 하나하나 따로 드시면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일단은 더블 S를 기본으로 드시고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아까 미네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크롬, 아연 다 필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식물 영양소. 예, 파이토 뉴트리언트, 예, 파이토 케미칼 굉장히 중요해요. 뭐다? 항산화 기능. 염증을 느끼고 활성산소를 낮추고 아까 염증이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된다고 했죠. 염증을 굉장히 낮춥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유산균. 유산균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장내 미생물이 우리 장은 항상 얘기했죠. 모든 게 장, 뇌축, 장, 폐축 다 되어 있죠. 이 장내 미생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 염증이 많다. 우리가 장이 튼튼하지는 어때요? 염증이 다 혈관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염증 관리와 그게 연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기 때문에 자, 유산균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프로틴, 운동하는데 프로틴 필요하고 그 단백질 자체도 당 흡수, 이게 천천히 흡수되게 해주죠. 파이브 피쉬에 보면은 당뇨에 좋은 귀리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17가지 통곡물고 불륜속 수용성 3대1의 황분 비율로 들어있고요. 나는 이거 씹어먹기 힘들어 하면은 수용성으로 된 하이브 파우더도 있고 우리가 또 잠을 잘 주무셔야 되잖아요. 어떻다? 구슬린 밸런스 드셔가지고 우리가 또 수면의 질 관리하시면 좋고요. 비타민 C도 굉장히 아까 필요했는데 아세로라나 올데이 이거 먹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올데이 나오고 나서 혹시 아세로를 안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둘 다 드셔야 돼요. 자, 올데이는 어떡하죠? 천천히 용해돼서 유지를 8시간을 시켜주죠. 자, 아침에 올데이 2알을 드십니다. 그러면 1200이죠. 그리고 아세로라를 한 2~3알을 드셔요, 같이. 그러면 아세로라는 한 30분 정도면 녹아서 바로 우리가 힘을 내서 이제 아침에부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세로라가 빨리 해서 오전 중에 컨디션을 좋게 하고 아세로라가 내려갈 때쯤 되면 올데이 비타민 어떠죠? 농도가 올라가서 하루 종일 유지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피곤하실 때 아세로라를 추가로 좀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쭉 유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시너스 리더님들은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전부. 사업도 잘하시고, 공부도 너무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예, 정말 쉬우면서도 핵심만 싹싹 뽑아가지고 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도움 많이 되셨죠? 예, 저도 많이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두 분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사업하시기도 바쁘신데, 이게 또 강의 준비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모두 다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4주차 미팅 한 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용 좀 먼저 공지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또 항산화 관련된 아마 그 빨간색 신호등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이제 결과지를 받아보면 가장 많이 빨간불이 켜질 곳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현대인들의 생활 특성상 항산화, 간, 아까 뭐 장 이런 쪽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항산화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소화기 또 관련 질환 중에서 간 건강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친 간을 활기차게 만드는 간 건강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리더님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부디 우리 마이 웰리스랩 내년 1월 달 본격적인 이제 시작인데요. 그 전에 미리미리 공부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께 홍보해 주시고 제품도 잘 또 전달해 주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마이 웰리스랩을 기반으로 해서 뉴트리아이트 매출 많이 올리시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탐리더님의 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여러분? 탐리더님 뵙고 싶은데 다음 주에 몰아서 멋진 또 기운나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무리로 저희 다 인사를 나눌 건데요. 인사는 우리 이제 마이 웰리스랩을 해서 런던까지 다 같이 달려가자는 의미에서 구호는 우리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고 런던으로 한번 고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열어주시고요.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열어주시고 자, 리더님들 자, 고 준비! 야! 고 시작!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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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